72시간. 미국은 13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송장 한 장을 내밀었죠. 6시간 뒤 백악관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클레어 로웰, 백악관 국가안보경제위원회 수석자문입니다. 10년 넘게 숫자로 세상을 판단했고 데이터로 국가를 움직였죠. 제 판단이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었어요. 2023년 9월 서울에서 벌어진 공개 협상.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연 13조 원, 72시간 내 답변, 전 과정 투명 공개. 시장은 추락했고 언론은 한국의 굴복을 예상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했냐고요? 제겐 과거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동남아 태풍 9호 작전에서 제가 본 것. 항만이 멈추자 약품이 멈췄고 아이 셋이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뼈에 새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항만은 변수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한국이 꺼낸 건 무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청구서가 아니라 송장이었어요. 부산항 24시간 운영 데이터, 미군 보급 라인 실시간 추적, 그리고 한 장의 시뮬레이션. 부산항이 72시간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1시간 주일 미군 보급선 표류. 6시간 록히드 마틴 부품 중단. 12시간 월마트 아시아 허브 마비. 48시간 태평양 전력 40% 저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제 얼굴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목줄을 쥔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로웰입니다. 미 합참 물류지속성 파견, 백악관 국가안보경제위원회 수석자문이죠. 워싱턴에서 제 한마디면 수십억 달러가 움직입니다. 제 판단으로 작전이 결정되고 제 서명으로 동맹이 흔들리죠. 오만하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2023년 9월 5일 오전 8시.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최종안 검토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한 장. 연 13조 원, 72시간 최후 통첩, 전 과정 생중계. 제가 그 수치를 검토한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죠. 클레어, 당신 의견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실행 가능합니다. 한국은 버틸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냐고요? 제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 제가 26이었을 때 일입니다. 동남아 태풍 9호 작전에 투입됐죠.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약품 수송을 맡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항만이 재개될 때까지 48시간. 계획대로라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항만 장비 고장, 인력 부족, 통관 지연. 약품은 배 안에 갇혔고 섬마을 아이 셋이 치료 시기를 놓쳐 죽었습니다. 제 시계는 그날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유리에 금이 갔어요. 지금도 그 스크래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뼈에 새겨진 문장.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아시아 항만은 변수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늘 보험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물류는 리스크 관리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9월 7일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브리핑 자료를 다시 봤어요. 한국 경제 규모, 국방비 지출, 대미 의존도.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여지가 없었어요. 13시간 비행 내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틀이면 끝난다고요. 인천공항 도착, 오후 4시. 차로 서울 시내 컨퍼런스홀까지 1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도시였어요. 필리핀도 베트남도 태국도 비슷해 보였거든요.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취약하다. 제 편견이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컨퍼런스홀 입구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 위성 중계차 5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 제임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제임스가 미소 지었죠. 좋아, 오늘 저녁이면 끝이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디귿자 테이블 한쪽엔 미국 대표단 12명, 반대편엔 한국 대표단 10명. 중앙 스크린엔 생중계 표시 등이 켜져 있었어요. 전 세계 시청자 실시간 200만 명. 숫자가 계속 올랐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외교부 차관이었어요. 환영합니다. 공개 협상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허세다. 카메라 앞에서 굴복하는 게 얼마나 치욕인지 모르는구나. 제임스가 시작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주한미군 방위비 현행 1조 4천억 원에서 연 13조 원으로 조정을 요구합니다. 72시간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측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청 전에 저희가 드리는 자료부터 보시겠습니까? 제임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료. 한국 차관이 손짓했습니다. 스크린에 뭔가 떴어요. 부산항 24시간 운영 현황.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항만 자료. 이게 방위비 협상이랑 무슨 상관인가? 옆자리를 보니 여성 한 명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직함을 확인했어요. 윤미래, 카이스트 물류인공지능 자문단 리드. 군사 외교 테이블의 데이터 과학자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 윤미래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건 부산 신항 실시간 운영 데이터입니다. 미군 군수물자 중 68%가 이곳을 경유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컨테이너 이동 경로, 선박 입출항 스케줄, 철도 연계 현황.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항만이 잘 돌아간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가요? 윤미래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송장입니다. 송장이라고요? 네, 미국이 받아온 서비스의 명세서입니다. 청구서 전에 송장부터 확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장,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죠? 윤미래 박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군 보급 라인 실시간 추적 대시보드. 제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저건 미군 내부 시스템 아닌가?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지? 윤미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군 보급선 연 3,200척, 컨테이너 18만 개, 지연 건수 0. 0이라고요? 네, 10년간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가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시간, 지연율. 모두 0%. 제 입술이 말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윤미래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평균 처리 시간 48시간. 타항만 평균 96시간 대비 50% 단축. 미 국방비 절감액 연평균 70억 달러. 10년간 90조 원입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숫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윤미래 박사가 USB를 꺼냈어요. 미 국방부 회계감사원 보고서, 해군 보급사령부 분기별 평가, NA 매칭 로그.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검증하시겠습니까? 제임스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필리핀 항만이 떠올랐어요. 48시간 지연, 아이셋 사망.
그런데 부산은 10년간 지연령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자 검증을 받았어요. 로이드 선급, DNV, 미합참. 모두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중계 시청자는 3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제 태블릿에 알림이 떴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메시지. 저 데이터 확인 필요. 즉시 보고 요망.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F-35 전투기 배치 현황, 사드 시스템 운용비, 이지스함 순환 배치. 자산 총액 300조 원. 화면이 화려했습니다. 무기 사진, 그래프, 숫자.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사람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임스가 말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가격입니다. 한국 측이 조용했어요. 윤미래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산들 부산항 없이 작동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죠? 윤미래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F-35 부품 공급망 40% 부산항 경유. 사드 레이더 정밀 부품 60% 부산항 경유. 이지스함 유지보수 부품 72% 부산항 경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보의 가격은 무기만 매기지 않습니다. 병목을 없앤 시간에도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 협상이 아니었어요.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온 시나리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1시간 중단됐습니다. 미국 측은 별도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저 데이터 진짜야? 저는 태블릿을 열었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검증 결과가 왔습니다. 부산항 데이터 사실 확인. 미 국방부 내부 기록과 일치. 저는 제임스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실입니다. 제임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왜 우리는 이걸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10년간 부산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항만은 변수라는 제 편견이 눈을 가렸던 거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전략 수정해야 해. 저 송장 논리로는 우리가 밀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공이 필요합니다. 1시간 뒤 회의 재개됐습니다. 시청자는 5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새 자료를 펼쳤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화면에 붉은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경제 5년 누적 손실 500조 원. 국방비 추가 지출 200조 원. 실업률 증가 3%.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군 없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감당 가능하십니까? 한국 측이 조용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무력하니까요. 카메라가 한국 차관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장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윤미래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임스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요? 윤미래 박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 공평하게 양쪽 다 봐야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부산항 72시간 정지 시나리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했어요. 윤미래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부산항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후 주일미군 보급선 12척 표류. 3시간 후 괌 기지 항공 연료 재고 경보. 6시간 후 로키드 마틴 F-35 특수합금 부품 생산 중단. 숫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12시간 후 월마트 아마존 아시아 물류 허브 마비. 24시간 후 미 서부 항만 컨테이너 적체 시작. 48시간 후 태평양 사령부 전력 40% 저하.
72시간 후 인도태평양 전략 작전 불가 판정.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윤미래 박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미 국방부 최고기밀 문서 표지가 보였습니다. 탑 시크릿. 인도태평양 워게임 결과 보고서. 저 문서 어떻게 구한 거지?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2022년 미 합참 주간 워게임 시나리오 3. 부산항 기능 마비 상정.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작전 지속 불가. 제임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 어디서 났어요? 윤미래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합법적 경로입니다. 정보자유법 청구 3년 걸렸어요. 물론 민간 부분은 삭제됐지만 결론은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을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500조 손실 시나리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하죠. 미국은 부산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알았으니까요. 불가능하다는 걸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생중계 시청자 700만.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제 태블릿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워싱턴 본부 국가안보보좌관 직통. 즉시 통화 요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중단 요청합니다.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저 워게임 문서 진짜야? 진짜입니다. 확인했어요. 젠장, 왜 우리는 이걸 협상 카드로 생각 안 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안보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략 재수립해. 지금 생중계 중이야. 전 세계가 보고 있어. 미국이 밀리는 모습 더 보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8년 전 필리핀이 떠올랐습니다.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어요. 부산이 멈추면 미국이 멈춘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맞서야죠. 우리도 데이터 있습니다. 제임스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미국 제조업 아시아 의존도.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반도체 92%, 배터리 87%, 히토류 98%.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하죠. 중국 리스크, 북한 위협, 공급망 취약성. 그래서 미군이 필요한 겁니다. 윤미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 불안정 속에서 10년간 지연령을 유지한 항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임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전 세계 항만 마비. 부산 정상 운영. 2022년 물류 대란, 로스앤젤레스 적체율 300%. 부산 6%. 불안정 속의 안정. 그게 부산입니다. 저는 윤미래 박사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건가? 아니면 너무 확신이 강한 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둘 다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숫자로요. 제임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 수출 25%, 안보 90%, 기술 제휴 60%. 화면에 한국 경제 구조가 떴어요. 미국과 연결된 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시죠? 한국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들이죠. 미국은 부산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침묵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알았으니까요. 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쪽이 수세에 몰렸어요. 저는 제 태블릿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8년 전 제가 새긴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맞았어요. 하지만 반대도 맞았습니다. 부산이 멈추면 미국이 멈춘다. 윤미래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2년 물류대란 당시 미 상무부 비공개 전문. 화면에 문서 한 장이 떴어요. 대부분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한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상화 개입 없으면 2주 내 생산라인 셧다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 문서 어떻게 구했어요? 윤미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역시 정보자유법이요. 5년 걸렸습니다. 제임스가 책상을 쳤어요. 이건 반칙이야. 윤미래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칙이 아니에요. 투명성입니다. 미국이 공개 협상 제안했잖아요. 저희도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우리가 공개 협상을 제안한 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굴복시키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미국은 13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묻겠습니다. 그 13조로 부산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제임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항 확장에 50조, 시애틀항 자동화에 30조, 그래도 처리 속도는 부산의 절반입니다. 대체 불가능하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제가 검토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항만은 노후화됐고 노조 문제로 자동화가 늦어졌고 효율이 떨어졌어요. 부산은 완전 자동화, 24시간 운영, 지연 제로. 우리가 13조를 받아도 부산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생중계 시청자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미국, 한국에 밀리나. 부산항, 미국 약점 노출.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 저는 제임스를 봤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벽에 기댔어요. 클레어, 우리 졌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협상 테이블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방위비 협상이 아니에요. 경제동맹 재조정입니다. 제임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한국을 약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한국은 우리 공급망의 핵심이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면 13조는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해야죠.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백악관이 동의 안 해. 저는 제 시계를 봤습니다. 금간 유리 8년 전 그날.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물류는 생명이라는 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생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휴회 후 회의 재개됐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윤미래 박사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뭘 생각하는 걸까?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부산항의 중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안보는 비용입니다. 누군가는 지불해야죠. 한국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보의 정의를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기만 안보가 아닙니다. 윤미래 박사가 새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보의 재정의. 화면에 도표가 떴어요. 전통 안보, 군사력, 억지력.
신안보, 공급망, 지속성, 보건력. 윤미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총알만 쏘지 않아요. 칩을 멈추고 항만을 막고 데이터를 끊습니다. 부산은 그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우리 전략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위비 안 낼 거예요? 한국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낼 겁니다. 하지만 공정하게요. 공정하게요? 제임스가 되물었어요. 한국 차관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행 방위비 1조 4천억, 미군 주둔 비용의 40%, 나토 평균 50%, 일본 60%. 한국은 낮은 편이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50%로 올리겠습니다. 2조 8천억. 제임스가 코웃음 쳤어요. 2조 8천억이요? 우리 요구는 13조인데요. 한국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13조 근거가 뭡니까? 제임스가 자료를 펼쳤어요. 미군 자산 가치, 작전 비용,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 총 26조, 절반 요구입니다. 윤미래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송장도 계산하죠. 부산항 미군 물류 처리 연 70억 달러 절감, 10년 누적 90조. 기술 이전 제로, 지적 재산권 사용료 제로. 토지 임대료 시장가 대비 90% 할인, 연 5조. 누적 50조. 합계 140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이 또 떨렸어요. 저 숫자 진짜인가? 윤미래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미국 요구 13조, 한국 제공 가치 140조. 차액 127조. 오히려 미국이 저희에게 빚진 겁니다. 제임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시장 논리잖아요. 동맹은 장사가 아니에요. 한국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동맹은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먼저 가격표를 꺼냈습니다. 13조라고요. 그럼 저희도 가격표 꺼낼 수 있죠. 제임스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리가 맞았거든요.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준비한 시나리오가 빼곡했어요. 한국 압박, 여론 조성, 최후 통첩. 모두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놓친 게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실제 가치를요. 저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항, 멈춘 배, 죽은 아이들. 만약 그게 부산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안 멈췄겠죠. 10년간 지연제로니까요. 윤미래 박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물류대란 당시 타임라인. 12월 2일 로스앤젤레스항 노조 파업. 12월 5일 컨테이너 적체 300%. 12월 12일 미 상무장관 긴급 방한. 12월 15일 부산항 임시 물량 이관. 12월 20일 미국 생산라인 정상화.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워싱턴이 난리였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물건이 없었거든요. 아마존 배송 마비, 월마트 재고 바닥. 상무장관이 급히 한국 갔고 부산이 물량을 받아줬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윤미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2주 만에 추가 물량 3만 컨테이너 처리. 정상 물량 유지하면서요. 다른 항만은 불가능합니다. 부산만 가능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윤미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지불한 비용 제로입니다. 긴급이니까 동맹이니까 무료로 해줬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도와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아니었습니다. 호의였던 거죠. 그 호의에 우리는 가격표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미국을 도왔습니다. 돈 받지 않고요. 왜냐면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묻습니다. 얼마냐고요? 그럼 저희도 묻겠습니다.
우리가 준 것의 값은 얼마입니까? 회의실이 숨소리마저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시계를 만졌습니다. 금간 유리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8년 전 저는 배웠습니다. 물류는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13조라고요. 그게 맞나요? 저는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28% 최대 교역국.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과 중국을 잇는 선이 굵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의존합니다. 미국 없이 중국 압박 막을 수 있어요? 한국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필요하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미국이 필요하다고요. 한국 차관이 웃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 또 드리죠. 미국은 부산 없이 중국 견제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윤미래 박사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인도태평양 미군 기지 분포도. 일본, 괌, 하와이, 호주. 모든 기지가 부산과 연결돼 있었어요. 붉은 선으로요. 윤미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산은 허브입니다. 모든 물류가 여기서 나뉘어요. 부산 없으면 각 기지가 개별 조달해야 합니다. 비용 3배, 시간 5배. 작전 지속 불가능. 저는 그 지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마치 혈관처럼요. 부산이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산에 의존하는지를요. 생중계 시청자가 1,500만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전 세계가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백악관 비서실장. 즉시 보고 요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가겠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비서실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클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세계 앞에서 망신당하고 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한국말이 맞아요. 비서실장이 소리쳤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체면이 문제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체면과 현실 중 뭐가 중요합니까? 비서실장이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넌 해고야, 클레어. 이 협상 끝나면 짐 싸.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임스가 속삭였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죠.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방위비 2조 8천억으로 합의. 대신 공동 물류 인공지능 투자 5조.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차세대 항만 시스템 개발. 기술 공유, 이익 배분. 어떻습니까? 제임스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2조 8천억은 현행의 2배.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공동 투자면 기술도 확보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걸요. 우리가 진 겁니다. 아니, 진 게 아니었어요.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청구서가 아니라 송장. 일방이 아니라 쌍방. 우리는 이제 동등했습니다. 회의 3시간 중단됐습니다. 미국 측은 긴급 화상회의에 들어갔어요.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 모두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굳어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설명해봐. 한국 데이터 진위 여부. 저는 보고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부산항 10년간 지연제로 미 국방비 절감 연 70억 달러, 물류 대란 당시 긴급 지원. 전부 우리 내부 기록과 일치합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140조 가치 평가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장 없습니다. 시장가 기준 계산이에요. 오히려 보수적입니다. 재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젠장, 우린 공짜로 받았구나.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안은요? 13조 요구 철회하면 우리 체면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한국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 불가능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리쳤어요. 클레어, 넌 누구 편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협상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 치릅니다.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투표하죠. 13조 요구 유지할 건가, 철회할 건가. 손을 들어주세요. 화면 속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모두 철회였어요. 비서실장만 유지에 손들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13조 요구 철회. 한국 제안 수용 방향으로 재협상.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클레어. 하지만 대가는 치를 거야. 알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의 재개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위비 인상과 공동투자 방향으로요. 한국 차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건설적 협상 기대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생중계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양보, 한국 승리, 역사적 협상.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승리가 아니에요. 인정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동등하게 본 겁니다. 윤미래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클레어 씨.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뭐요?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윤미래 박사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어요? 숫자만으로요? 윤미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하지만요. 저는 숫자를 믿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숫자를 믿는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편견이 숫자를 왜곡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실무 협상 일정 잡혔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 인사팀. 클레어 로웰, 백악관 파견 해제. 3일 내 복귀 명령.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나?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 저는 제 시계를 봤습니다. 금간 유리. 8년 전 그날. 필리핀 마닐라항. 태풍이 지나가고 항만이 멈췄습니다. 약품은 배 안에 갇혔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죠. 항만 재개 지연 최소 48시간. 대안 요청. 본부 대답은 간단했어요. 대기하라. 이틀 뒤 약품이 도착했을 때 아이 셋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관을 봤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요. 그날 밤 제 시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어요. 저는 그걸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했나요? 저는 아시아 항만을 불신했습니다. 변수라고 생각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산은 10년간 멈추지 않았어요.
제 편견이 진실을 가렸던 겁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직서는 나중에 쓰기로 했어요. 지금은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배웠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요. 다음 날 아침 윤미래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클레어 씨, 부산항 견학 초대합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답장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산, 터널, 도시. 빠르고 정확했어요. 열차도 부산항처럼 정시 운행이었습니다. 부산역 도착, 윤미래 박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클레어 씨. 차로 이동했어요. 부산 신항까지 30분.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물결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어요. 신항 입구, 보안 검색 통과했습니다. 관제실로 안내됐어요. 유리병 너머로 항만 전체가 보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들고 트럭이 나르고 기차가 연결됐습니다. 모든 게 리듬이 있었어요. 관제실장이 인사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50대 초반 포커페이스였어요. 악수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지훈 실장은 30년 경력입니다. 부산항 살아있는 전설이죠. 한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설은 아닙니다. 그냥 일 오래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선박 위치, 크레인 상태, 컨테이너 이동 경로. 숫자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됐습니다.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처리 중인 선박 42척. 컨테이너 5,300개. 평균 처리 시간 23분. 23분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4시간인데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자동화니까요. 사람 손 거의 안 타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크레인 무인입니다.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 계산해서 움직여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크레인이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집어 올렸어요. 오차제로. 흔들림 없이 트럭에 내려놨습니다. 다음 컨테이너로 이동. 멈춤 없이 계속됐어요. 이거 고장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예비 시스템 3중화. 하나 고장나면 즉시 전환. 지난 10년 멈춘 적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요? 한지훈이 모니터를 바꿨어요. 유지보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1일 점검, 주간 정비, 월간 교체. 빼곡했습니다. 매일 확인합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바꿔요. 그래서 안 멈춰요.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 실장은 명절에도 여기 계세요. 30년간 크리스마스 집에서 보낸 적 없어요. 저는 한지훈을 봤습니다. 가족은요? 한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이해해줍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한지훈은 달랐어요. 30년이었습니다. 저는 10년도 못 버텼어요. 다른 화면을 봤습니다. 미군 물류 전용 라인이었어요.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미군 물자는 최우선이에요. 다른 건 미뤄서라도 먼저 처리합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한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한지훈에게 동맹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 10년 처리 건수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지훈이 검색했어요.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미군 보급선 3,200척. 컨테이너 18만 개. 지연 건수 0. 0이요? 정말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풍 와도 명절이어도 파업 있어도 미군 물자는 제 시간에 나갑니다. 약속이니까요. 저는 그 표를 한참 봤습니다. 18만 건. 한 건도 안 늦었어요. 제 머릿속에 필리핀이 떠올랐습니다. 48시간 지연. 아이 셋 사망. 만약 그게 부산이었다면 안 늦었겠죠. 한지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평가 점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미 해군 보급 사령부 분기 평가. 99.8.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0점 만점에 99.8이요? 한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0.2점 깎인 게 아쉬워요. 완벽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0.2점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99.8도 부족하다고요. 저는 한지훈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한지훈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배들 보이죠? 저 안에 누군가의 생명이 있어요. 약, 식량, 연료. 늦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늦춰요.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8년 전 필리핀. 제가 못 지킨 아이들. 만약 한지훈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살았을까요? 윤미래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동받았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는 건 저희가 할 일이에요. 보시는 분은 믿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제는요. 부산 견학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본 것들, 한지훈의 눈빛, 99.8점수, 10년간 지연 제로.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워싱턴 본부 제출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이번엔 진실만 썼습니다. 한국 역량 과소평가, 부산항 전략적 가치 재평가 필요, 협상 방향 전환 권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경력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모였어요.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한국 측에서 새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공동투자 세부 계획, 차세대 항만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물류 플랫폼, 기술 공유 로드맵. 5조 원 규모였어요. 미국 실무진이 검토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았어요. 기술도 확보되고 투자도 분산되고 리스크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추천 의견을 냈어요. 수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국방차관이 말했어요. 아직 13조 포기 못해. 다른 방법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숫자가 명확해요. 국방차관이 책상을 쳤어요. 숫자, 넌 숫자만 아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는 숫자만 믿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국방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넌 끝났어, 클레어. 알고 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윤미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제 말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실무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방위비 2조 8천억, 공동투자 5조 기술 공유. 조건이 정리됐어요. 최종 합의까지 2주 예상.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워싱턴에서 새 지시가 왔습니다. 협상 중단. 재검토 필요?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정치적 압력.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협상 일시 중단. 한국 차관 표정이 굳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입니다. 미국 의회가 양보로 보고 있어요.
한국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카드를 꺼내야겠네요. 무슨 카드요? 제가 물었어요. 윤미래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송장이요.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측 요청이었어요. 생중계는 없었습니다. 비공개였죠.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협상 중단했으니 저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차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산 의존도.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반도체 후공정 38%, 자동차 부품 42%, 의료기기 55%. 모두 부산 경유. 한국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2022년 물류대란 때 미국이 요청했죠. 부산이 도와줬어요. 무료로요. 이번엔 청구하겠습니다. 얼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숫자를 말했어요. 3조.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3조요? 네, 긴급 처리 수수료, 추가 인력 비용, 시설 사용료. 시장가 기준입니다. 한국 차관이 자료를 건넸어요. 저는 펼쳐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어요. 모두 근거가 있었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긴급 상황 있겠죠. 그때마다 청구할 겁니다. 시장가로요. 제가 되물었어요. 지금까지는 무료였잖아요. 윤미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가격표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럼 저희도 가격표로 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가 완벽했어요. 우리가 13조를 요구했으니 한국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협상 재개하고 2조 8천억 내거나 중단하고 매번 시장가 내거나.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국방차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3조라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이요. 재무장관이 계산했어요. 연간 예상 비용 15조. 2조 8천억보다 비쌉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협상 재개 가능한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해야 해요. 한국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개하자. 만장일치였습니다. 다음 날 협상 재개 통보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윤미래 박사를 봤습니다. 치밀하네요. 윤미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치밀한 게 아니에요. 공정한 겁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양측이 양보했어요. 방위비 2조 5천억, 공동투자 4조, 기술 공유 로드맵 확정. 일주일 만에 합의 도출. 빨랐습니다. 최종 서명식 날 전 세계 언론이 몰렸어요. 미국과 한국, 새로운 동맹 모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차관과 제임스가 악수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윤미래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씨, 미국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비행기예요. 윤미래 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식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체류가 2주가 됐어요. 길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공항 가기 전 윤미래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윤미래 박사 외에 한지훈 실장도 왔어요. 반가웠습니다. 식사 중에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미국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해고될 겁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 말한 대가죠.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올 생각 없어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저를요? 네, 클레어 씨 같은 사람 필요해요. 숫자를 믿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사람인데요. 한지훈이 웃었어요. 부산엔 많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같이 일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실력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었어요. 윤미래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음 프로젝트예요. 화면에 계획서가 떴어요. 글로벌 물류 인공지능 플랫폼.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연결. 예산 10조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성공 가능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부산이 허브니까요. 여기서 시작하면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 도움 필요해요. 미국 시장 아는 사람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미국을 떠난다. 한국에서 일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답 기다릴게요. 식사가 끝나고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관제실 한 번 더 보고 가실래요? 지금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한지훈이 웃었어요. 부산은 24시간이에요. 밤에 더 바빠요. 관제실로 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조명을 받은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만큼 활발했어요.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피크예요. 아시아발 화물이 몰리거든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선박 63척 대기 중. 컨테이너 처리 속도 분당 12개. 저는 감탄했어요. 밤에도 이렇게 돌아가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그래서 안 멈춥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배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여전히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한지훈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불이 깜빡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크레인 18호기 유압 이상. 즉시 정지. 교체 크레인 투입. 얼마나 걸려요? 3분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분 뒤 예비 크레인이 위치에 도착했어요. 작업 재개. 지연 시간 3분 15초. 한지훈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것까지 기록해요?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요. 개선하려면 알아야죠. 새벽 3시 커피를 마시며 야경을 봤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항만 중에 24시간 풀가동은 여기뿐이에요. 다른 곳은 밤엔 느려집니다. 부산만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윤미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지훈 실장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밤에도 여기 있잖아요. 30년간요. 저는 한지훈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돼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해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 결혼식 날도 여기 있었어요. 태풍이 와서요. 배 40척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못 갔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결혼식도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이해했어요. 아빠 일이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따로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이 사람의 희생이 부산을 만든 겁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마무리됐어요. 선박 63척 모두 처리 완료. 지연 건수 0. 한지훈이 기지개를 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요.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사셨어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네, 제 인생이에요. 후회 안 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지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릴까? 해고, 통보, 경력 단절, 백수. 하지만 여기 남으면요. 새로운 시작, 진짜 일 의미.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 2시간 후 출발. 제 짐은 이미 붙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 인사팀. 클레어 로웰 복귀 즉시 인사위원회 출석. 징계 절차 진행 예정. 예상했던 문장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으며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릴까? 해고, 통보, 경력 단절, 백수. 하지만 여기 남으면요. 새로운 시작, 진짜 일 의미.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챕터 7 우리가 못 본 걸 그들이 보고 있었다 1500단어.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 2시간 후 출발. 제 짐은 이미 붙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 인사팀. 클레어 로웰 복귀 즉시 인사위원회 출석. 징계 절차 진행 예정. 예상했던 문장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이트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마지막 한국 커피였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이륙하고 착륙하고 움직이고. 부산항처럼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꺼냈어요. 미완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써야 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맞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징계받고 경력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면 여기 남는 게. 윤미래 박사 제안 받아들이는 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미래 박사 연락처를 찾았어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제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아직 유효하다면. 손가락이 멈췄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행 승객 탑승 시작. 저는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한 발, 두 발. 가까워졌습니다. 게이트 직원이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클레어 로웰 씨, 탑승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을 찾았습니다. 12A. 창가였어요. 짐을 올렸습니다.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요. 속도가 붙었어요. 이륙 준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시계를 봤습니다. 금간 유리. 8년 전 그날.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하지만 부산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지훈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게 여기 있었어요. 진짜 일 의미 책임. 미국에 돌아가면 없을 겁니다. 여기 남으면 있을 거고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이륙 직전인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려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승무원이 당황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게이트 닫혔어요. 저는 고집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급해요. 승무원이 기장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다시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찾았어요. 출국장을 나왔습니다. 한국에 남았습니다. 윤미래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저예요. 클레어.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미래 박사가 웃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카이스트 물류인공지능연구소. 제 새 직장이었어요. 작았습니다. 미국 사무실보다 훨씬요. 하지만 활기찼어요. 윤미래 박사가 저를 팀에 소개했습니다. 우리 새 동료 클레어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팀원들이 박수쳤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글로벌 물류 플랫폼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제 전문 분야였어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시장을 조사했어요. 전략을 짰습니다. 한 달 후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었어요.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질문했어요. 시장 진입 장벽은요? 경쟁사 대응은요? 수익 모델은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로요. 투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2조 원 유치 성공.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윤미래 박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클레어, 대단해요. 저는 웃었어요. 팀 덕분이에요. 석 달 후 플랫폼 베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했어요. 한지훈 실장이 테스트했습니다. 일주일 후 피드백이 왔어요. 좋아요. 현장에서 쓸만해요. 6개월 후 정식 출시했습니다. 부산, 인천, 평택. 한국 주요 항만 전부 도입. 처리 속도 15% 향상. 오류율 30% 감소. 성공이었어요. 1년 후 해외 확장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도쿄, 로스앤젤레스. 저는 미국 시장을 맡았어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한국 기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미팅.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부산항 성공 사례, 데이터 효율성.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항만청장이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 미국 사람 아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팀이에요. 항만청장이 웃었습니다. 배신자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실을 따른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항 도입 확정. 5년 계약 3천억 원 규모. 저는 윤미래 박사에게 보고했어요. 성공했어요. 윤미래 박사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덕분이에요. 2년 후 저는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를 샀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했어요. 해변을 따라서요.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늘었어요. 한지훈 실장과는 친구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녁 먹었어요. 그는 여전히 관제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 은퇴해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몸이 말할 때까지요. 어느 날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미국 떠난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오셨어요. 3년 후 플랫폼이 전 세계 20개 항만에 도입됐습니다. 시장 점유율 30%. 업계 1위였어요. 저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미국 시장 총괄. 한국 언론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익이 아니라 의미를요. 5년 후 2028년. 저는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받았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클레어 로웰에서 로웰 클레어로. 한국식 이름 순서예요. 글로벌 물류 플랫폼은 50개국으로 확장됐습니다. 시장 가치 10조 원. 상장도 했어요. 저는 부사장이 됐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느 날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초청. 물류혁신 세미나 강연 요청. 5년 만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워싱턴 도착 낯설었습니다. 5년 만에 온 곳인데 타지 같았어요.
반대로 부산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청사. 익숙한 복도였어요. 하지만 제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여기서 일했는데 이젠 초청받은 강연자였어요. 강연장에 들어갔습니다. 500명 청중. 군 장성,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제임스도 보였어요. 국방차관이 됐더군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배운 것들. 숫자가 아니라 사람, 효율이 아니라 책임, 이익이 아니라 지속성.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악관 자문으로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부산항을 변수로 봤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부산항은 10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지훈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딸 결혼식도 못 간 사람. 30년간 크리스마스 집에서 안 보낸 사람. 99.8점에 아쉬워하는 사람. 그들이 부산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프로가 뭔지요. 화면에 한지훈 사진이 떴어요.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는 모습.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들거든요. 부산의 비밀은 장비가 아니었어요. 한지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질문 시간. 한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동맹을 거래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해요. 또 다른 질문. 한국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실했으니까요. 작은 나라, 자원 없음, 기술만 있음. 최고가 돼야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최고가 됐습니다. 강연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어요. 클레어, 오랜만이야. 악수했습니다. 잘 지냈어, 제임스? 제임스가 웃었어요. 너만큼은 아니지. 내 강연 들었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가 틀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후회 안 해? 미국 떠난 거.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럽다. 국방장관도 인사 왔어요. 클레어, 돌아올 생각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자리는 부산이에요. 국방장관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협력은 계속하죠. 워싱턴 이틀 체류 후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윤미래 박사가 마중 나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지만 집이 그리웠어요. 윤미래 박사가 웃었습니다. 이제 부산이 집이네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 반응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워했어요. 한국을 다시 봤대요. 저녁에 한지훈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횟집. 단골집이었어요.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한지훈이 물었어요. 워싱턴 어땠어요? 낯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제 집이었는데 이젠 남의 집 같았어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한지훈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건배하죠.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한지훈이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클레어의 새 인생.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제 시계를 봤어요. 금간 유리. 8년 전 그날. 하지만 이제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상처였어요. 지금은 교훈이었습니다.
항만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다. 그래서 부산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저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계 수리점에 갔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수리공이 봤어요. 금간 유리만 갈면 돼요. 10분이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해요. 10분 후 시계가 새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유리가 맑았어요. 금 없이. 저는 차고 나왔습니다. 가벼웠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썼습니다. 워싱턴 출장 결과. 마지막 문단을 썼어요. 5년 전 저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숫자만 봤고 편견에 갇혔고 진실을 못 봤어요. 하지만 부산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실력은 조용하다는 걸, 진짜 자신감은 겸손하다는 걸, 진짜 강함은 책임이라는 걸요. 한국은 비용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미국이 이해해야 할 건 이거예요.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부산이 증명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진짜 일을 하니까요. 의미 있는 일을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를 받아줘서요. 감사합니다, 부산. 가르쳐줘서요. 감사합니다, 한지훈 실장. 보여줘서요. 진짜 프로가 뭔지를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워싱턴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저 멀리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일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배웠으니까요. 진짜 강함은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